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부자 되는 파란만장 부동산 투자 분투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이 책은 뭐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 이전 영상에서는 책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책이니까 아무래도 사주시면 좋겠지만 꼭 사주지 않으셔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신다거나 해서 이 책에 제가 써놓은 부동산 투자 공부법이나 우리 가족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금방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투자하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책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책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된 계기. 두 번째, 대한민국 부자들의 선택은 부동산.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네 번째, 부동산 투자 공부법. 다섯 번째, 자산과 부채를 다시 정의하라.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된 계기. 아마 이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면 나는 친구들처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임대 수익률은 허위 계약서로 만들어진 가짜였고 구미공단의 쇠퇴와 원룸의 공급 과잉으로 공실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구미공단의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도 채용을 줄이거나 인력들을 타 지역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아버지는 직접 구미로 내려가 거주하며 건물을 관리하기로 결정하셨다. 만기가 되기도 전에 통보되는 임대차 관계 종료와 늘어나는 공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사실 20대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 거기다 공부를 한다?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 보더라도 20대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집안이 좀 이제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그 계기와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노후 준비용으로 구미공단을 타깃으로 하는 경북 칠곡군 석저급 중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이제 투자하셨습니다. 그 투자 잘 되었으면 저는 아마 뭐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아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제 허위 계약서로 이루어진 이제 임대 수익률 사기였고요. 실제로 이제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몰라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는 그 생각을 계기로 직접 부동산 공부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이때 공부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어서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많이 받았고요.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고, 이때 물론 이제 투자가 제가 뭐 실패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그 결산을 내서 정말 마이너스를 받냐, 뭐 이건 아닙니다. 뭐 제가 여기서 실패라고 말한 이유는 저희가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실패라고 봤고, 임대 수익을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만약에 이제 수익으로 이제 합산하게 되면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의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대비 이제 저희가 샀던 매매가 대비 팔 때의 매매가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패라고 했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과 마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투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선택은 부동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큼 경제적 자유의 길을 확실하게 인도해주는 투자처가 있을까? 미국의 경우 많은 투자 관련 서적들이 주식을 이야기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KEB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18 코리안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고,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2.4%라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대부분도 주식이 아닌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 자산가 대부분은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선택은 부동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려고 대한민국 부자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거기 찾아보니까 2018년에 나온 이제 그겁니다. 하나은행에서 발간한 리포트였는데, 대한민국 부자들의 그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또 금융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43.6%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자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4%였다는 거죠. 거의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금융자산이란 건 현금 말고도 뭐 주식, 채권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42.4%가 현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부동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사실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고, 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시나 라고 하는지, 왜 부동산 규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부자들이 꿈쩍하지 않는지 뭐 나오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집을 가진 사람은 몇 채나 가지고 있을까? 100채? 200채?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집을 가진 사람은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으로 1659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가진 사람은 700채, 세 번째로 많이 가진 사람은 605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상상이나 되는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수백 채를 이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건 진짜 좀 많이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 기사가 처음 떴을 때 네이버에서도 많이 포털로 많이 떴었고 그래서 좀 화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집을 가진 가장 많은 수의 집을 가진 사람이 무려 1600채, 1659채. 어마어마한 거죠. 계약서가 1600채라는 1600채의 등기부등본이 있는 거죠. 관리하기도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뭘 갖고 있는지 정말 확인해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가진 사람은 700채, 세 번째로 많이 가진 사람은 605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극과 극이죠. 정말 부동산 내 집 마련하기 한 채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이 가진 사람, 그것도 40대,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40대 남성이 1659채를 보유하고 있다.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부모로부터 막대한 뭐 집을 물려받거나 막대한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면은, 첫 번째는 갭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갭 투자는 소액으로 가능하잖아요. 갭 투자는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갭 투자로 집을 샀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서민층이 뭔가 좀 뭐랄까요, 서민층이 살고 있는 빌라나 진짜 서민 아파트들이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강남 아파트는 그래도 뭐 몇 억이 필요하잖아요, 한 채 살려면. 근데 솔직히 뭐 서민 아파트, 서민 빌라는 특히 지방의 경우는 뭐 3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갭 투자로.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갭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서민층의 빌라, 아파트, 뭐 이런 주택의 유형을, 서민 아파트나 서민 빌라를 집중적으로 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집을 가지신 분들하고도 2배 이상의 차이 날 정도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또 나이도 굉장히 좀 젊으시니까 40대로. 이런 현실 속에서 집을 한 채도 갖지 못한 사람들, 집을 한 채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과연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마인드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뭔가 투기라고만 생각을 하고, 집을 뭔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거주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하시고, 내가 저축해서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집값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을 계속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 내가 저축한 돈이 이자를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는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대부분 뭔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걸 두려워하시고, 또 뭔가 좀 집은 뭔가 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온전히 내 돈을 가지고 빚은 하나도 안 지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셔서 집을 사는 것을 계속 미루고 계실 텐데,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659채를 가진 사람, 이분은 아마 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결국 이 사람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좀 정말 대한민국에서 좀 부동산으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은 좀 이런 투자를 통해 돈을 버신 분들의 마인드를 좀 알아가실 필요는 좀 있다. 좀 특히나 또 한 채라는 내 집 마련의 기준에서는 꼭 그렇게 내가 온전히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사실 필요는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셔서 사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책에 왜 한 채를 사는 데는 집을 사야 되는지, 대출 끼고 사더라도 집을 사도
그렇게 위험한 투자가 아닌지는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책을 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제가 좀 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뺐고 책에는 제가 일단 다뤄놨으니까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공부법. 네, 부동산 투자 공부법 크게 5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신문을 읽어라. 두 번째, SNS를 활용하라. 세 번째, 전문가의 투자 방법을 들어라. 네 번째, 부동산 투자책을 읽어라. 다섯 번째, 하루에 중개사무소 한 곳은 들려라. 여섯 번째, 부동산 여행을 가라. 이 6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6가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신문. 경제신문은 정말 꼭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단 알 수 있고요. 굉장히 낯선 경제 용어들, 투자 용어들을 이 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 받음으로써 뭔가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사라지게 하고 내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신문을 읽고 실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은 뭐 인터넷에서 보셔도 괜찮은데 전 개인적으로 종이신문을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그런 이제 편집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기사들이 주로 편집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기사들 중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신문은 어쨌거나 한 장 한 장 넘겨서 보기 때문에 내가 헤드라인은 적어도 다 읽는다는 거죠. 그 헤드라인만 읽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인터넷 신문보다는 경제신문을, 물론 돈이 좀 들긴 하지만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신문을 읽으셔서 스크랩까지 하시면 더 좋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 SNS를 활용하라. SNS라는 건 이제 블로그,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카페 이런 거 다 포함이죠. 그래서 블로그는 뭐 다양한 블로그들이 많습니다. 제가 책에도 몇 군데 추천해놨는데 뭐 책에서 추천하지 않은 제 블로그 오셔도 괜찮고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읽기를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뭐 블로그와 유튜브는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 그냥 뭐 블로그나 네이버나 유튜브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냥 뭐 제 책을 보실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거기서 그냥 가장 큰 사이트들 보시면은 웬만하면 뭐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있는 정보들 그냥 읽으면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SNS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투자 방법을 들어라. 여기서 전문가라는 거는 이제 투자 컨설팅에 나오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신 그런 부동산 파트의 전문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투자 방법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연이 있고 세 번째는 뭐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투자 방법을 계속 접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속적으로 좀 좋아하는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새롭게 인터뷰한 기사나 뭐 새롭게 방송 출연하신 거 없는지 혹은 뭐 강연 일정이 잡히신 거 없는지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분들의 투자 방법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투자책을 읽어라. 네,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은 워낙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책이 있죠. 네, 이런 책이 있고요. 다른 분들,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 투자책을 쓰고 계십니다. 많이 출판하셨고요. 그래서 뭐 꼭 사서 보지 않으셔도 도서관에 그냥 부동산이라 치시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부동산 투자 책들이 나옵니다. 그 책들을 한 권 한 권 그냥 읽으시다 보면은 부동산 투자법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부동산 투자라고 이제 검색을 하셔서 뭐 가장 최근 연도 것부터 뭐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으시면 처음은 일단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은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쓰여진 책부터 저는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중개사무소 한 곳은 들려라.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 뭐 책을 보시고 뭐 신문도 읽으셔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이 잡히신 분들은 중개사무소에 이제 들리실 것을 권합니다. 저하고 이제 아버지는 거의 날마다 하루에 한 곳 이상 중개사무소에 들렸고요. 거기서 좋은 투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뭐 중개사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투자 물건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들리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인터넷에서 정말 좋은 물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도 정말 싼 물건, 정말 좋은 물건은 자신이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투자한 물건들도 인터넷에서 본 게 아니라 부동산에 들려서 중개사로부터 추천받아서 산 물건입니다. 저 추천받았다 다 사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 물건이 싼지 안 싼지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좋지 않은 물건인지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들은 일단 일반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와는 조금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충분히 알아보시고 본인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으면 이제 중개사무소를 막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물건이 내게 들어올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여행을 가라. 저희 가족은 이제 부동산 여행을 가는데 어느 관광지나 혹은 뭐 신문 기사에 어디가 뭐 역전세난이 났다 혹은 거기 뭐 상가가 공실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실제로 보러 갑니다. 실제 기사에 나온 상황과 실제 상황이 어떤지 따져보고요. 또 어디 놀러 간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들려서 투자 물건 괜찮은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부동산을 항상 껴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좋은 투자 물건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디 가실 때 뭐 한번 부동산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한번 들려보십시오. 또 뜻하지 않게 좋은 투자 물건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공부도 되고요, 당연히. 자산과 부채를 다시 정의하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가 남달랐다. 그리고 그 정의는 로버트 키요사키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내린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자산, 내 주머니에 돈을 넣는 어떤 것. 부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신의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것은 모두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반대로 자신에게서 현금을 가져가는 모든 것을 부채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라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산을 모으고 부채를 줄이고자 했다.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주는 것은 계속 늘려나가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은 계속 줄여나간 것이다.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로버트 키요사키를 부유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아버지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가 로버트 키요사키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다. 남들은 아파트 투자에만 열중할 때도 아버지는 다가구 주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다. 아파트 투자는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고 설령 융자 없이 전세금을 끼고 투자하더라도 보유하는 동안
현금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보유 기간 동안 다달이 월세라는 현금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매매할 때는 시세 차익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네, 자산과 부채를 다시 정리하라. 네, 이게 참 신기했던 게 이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제가 이 성장 읽기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책도 다 리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성장 읽기 구독해 주시고 그 영상 찾아보시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자산의 정의는 내 주머니에 돈을 넣는 어떤 것. 그러니까 뭐 자산이라는 게 뭐 자동차, 집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주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것은 자산이라고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정의를 내렸고요. 또 반대로 부채라는 것은 뭐 무조건 빚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들은 모두 부채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는 모든 것들은 부채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 투자한 게 이 책이 거의 나오기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제 생각이 같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당장의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365일 날마다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나를 이제 부자로 만들어 주느냐, 부자로 만들어 주지 못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부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현금을 가져다 주는, 내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건 자산입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는 모든 것들은 부채입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계속 사는 겁니다. 자산을 점점 늘려갈수록 나는 점점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사서 모으다 보면은 어느덧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네, 제 책을 가지고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셔보시면 좋겠지만 꼭 사지 않으셔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 채널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는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 두 개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채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